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찾아뵀는데 제가 어저께 잠을 좀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뉴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늦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어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향후 시장에 관해서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뉴스를 토대로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어떤 그 금융사가 있는데, 그 금융사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날지,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내년 초반까지 예측한 어떤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밀접하게 아마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이 이제 중요하니까 비트코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파란색의 트렌드 라인이 있죠.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8,00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하면 결국엔 이 하락세가 7,100달러를 넘어서까지 어저께 밤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6,800달러대로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항상 보실 때 단기적 방향으로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이제 13일부터 17일 날까지 미국하고 중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어요. 이제 1쿼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현물 경제에 있었던 모든 결과물이 이번 주에 모든 것이 다 반영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S&P 500 지수의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근 한 달 전부터 S&P 500 지수하고 거의 비트코인 차트가 거의 동일시하게 거의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를 좀 약간 중요시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이번에 단기적 반등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관망 모드로 들어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어떤 그 차트리스트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좀 약간의 이제 하락세가 있는데, 다우존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나쁘지 않게 약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 오후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스테이블하지 못한 어떤 그 시장으로 당분간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글쎄요, 마지막 판단이 이제 각자가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자산 시장의 어떤 그 버블이 폭발을 지금 1쿼터 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주식 시장도 이제 전고점을 찍고 이제 폭발하는 어떤 그 폭발한다는 게 뭐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깨지기 시작할 거다. 자산의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거를 동조화돼서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미 연방준비은행이 막대한 경기 부양 노력을 밟아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안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낙관적인 사례는 광범위한 재정적 고통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책 조치에 달려 있으며, 국내 총생산과 수입 성장 모두의 급격한 V형 반등을 허용하기 위해 대유행이 정점에 도달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전 세계 국가를 최대 2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다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어떤 그 부채 거품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전염병이 여전히 세계 경제를 블랙홀로 끌어들이면서 투자자들은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출을 조정함에 따라 주식과 주택시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도래할 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먼저 올 거고 그 추후에는 주택시장도 분명히 쫓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죽은 고양이 바운스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이 어느 정도 올 수는 있지만 하락세가 더 짙어져가지고 손실이 더 커질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월 임대료 지불 위기로 부동산 붕괴를 우려한다. 이게 미국 외신이긴 하지만 아마 내신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30% 정도의 사람들이 렌트비를 지불을 못했대요. 미국 같은 경우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받아서
모기지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더 악순환으로 연속된다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은 임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당, 소매점 및 호텔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주가 비필수 사업의 폐쇄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마켓을 얘기하는 거고, 고객이 없다는 것은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를 어떻게 내냐, 우리나라 상점들 같은 경우 월세를 다달이 어떻게 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전 세계는 저는 이제 예전에 환상이 뭐였냐면, 내가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는 괜찮을 거야, 되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4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게 눈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다는 걸 느껴요. 아,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프랑스나 다 똑같구나, 결국에는 사람 사는 데는. 2008년에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을 샀으며 이 구매자의 대부분은 돈을 빌렸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모기지는 증권으로 바뀌었고 투자 자산으로 매각이 되었었습니다. 일단 거품이 터지고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을 할 여유가 없어지면 그 증권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은행이 담보대출 담보증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결국에 그 주택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 집주인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3월의 마지막 절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불을 중단합니다. 거기에서 은행은 채무 불이행과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실채권이 증대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짙은 색의 어떤 그 막대 그래프가 2019년 4월달, 그리고 가운데 회색빛이 2020년 3월달이거든요. 여기 80%라고 돼 있죠. 이게 그 렌트비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80% 정도는 계속해서 돈을 지급을 했었다. 근데 4월달 들어서 2020년 4월달 주황색으로 여기 있는데 약간 어두운 색깔로 이번에 80%에서 70%로 감소했어요.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집값이 폭락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 막 트위터나 페이스북, SNS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대요. 본인들 이제 집 사고 싶으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만 생각하고 이제 둘은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이 칼럼을 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택시장의 충돌로 혼란에 빠질 것은 2020년 또는 2021년에 또 다른 주택시장 붕괴가 발생하면서 경제 전체에 파급 효과가 지속되어 수년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2008년 주택시장 붕괴로 약 1천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었었습니다. 한편 9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게다가 4,650만 명의 미국인들이 4년 안에 빈곤에 허덕이게 살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외상이 깊어지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흉터를 남길 것입니다. 주택 위기에 대한 실패, 두려움 및 절망감은 만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붕괴가 또 다른 금융위기로 넘쳐들면서 신용시장은 점령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개인과 사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느리고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현물 경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전염병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쇼핑몰들 있죠. 대부분의 이제 쇼핑몰들도 어떤 과거의 영광을 이제 뒤로 하고 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상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에 신세계가 되게 많이 어려운데 후발로 되게 늦게나마 지금 보면 온라인 쪽에 전념해서 많은 방향성을 그쪽으로 틀었는데 사실상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에 비해서는. 자, 쇼핑몰이 몇 년 동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2017년에 2022년까지 4개의 쇼핑몰 중에 최대 한 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 이미 이런 예측을 했었대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은
이 전염병까지 도래하면서 이게 30%로 늘어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물 경제 시장의 30%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해 8,640명의 소매 업체가 상점을 닫았습니다. 2019년에는 9,300개가 넘는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극도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상점들이 폐쇄되는 어떤 이 비율이. 그러면 17년부터 이런데 18년, 19년, 20년 들어서 어떨까요? 향후에 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우리 현물 경제에 많이 발생을 할까요? 결국엔 플랫폼 위주로 모든 어떤 그런 산업이 다시 한번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실직자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취업자보다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가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점점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위기에 대한 어떤 그 재난 기본소득? 그런 거에 관한 것도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향후 5년 안엔 아마 이게 정책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공짜로 주긴 주는데 밥만 간신히 먹고 살 정도까지만 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쇼핑몰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대중은 사회적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있고 낯선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은 위험하다는 우리의 정신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 영화관에서 다른 주요 명소 중 하나는 영원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CGV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세를 계속 걷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넷플릭스, HBO, 디즈니, 왓챠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이런 데에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전염병의 명분을 씌웠을 뿐이지 결국엔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상점들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 라쿠텐 이런 어떤 그런 이커머스 위주의 어떤 그런 업체들한테 결국엔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저는 하여튼 물리적인 어떤 그 산업들은 다 전반적으로 다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얻는 어떤 그 수익률이 비트코인 하빙으로 인해서 그 약한 어떤 중소 채굴업자들이 많이 포기를 할 거다, 많이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절해서 나간 사람도 많고 이 시장에 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들의 어떤 그런 거를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하인드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어떤 그 세력들.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광부의 마진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 이하이면 광부의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채굴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7,200달러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광부들이 폐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 7,200달러 미치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몇 주 동안 9,000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면 네트워크의 27%에서 35% 정도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중간에 서 있는 건 누구냐? 채굴기를 팔아먹는 놈들은 또 누구냐? 비트메인이라는 거죠. 차세대 장비를 갖춘 광부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안트마이너 17이 전력 소비 50% 증가로 S9보다 300% 더 빠르게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전력 가격 0.03, 0.05달러의 손익분기 가격은 약 3,000달러에서 5,000달러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차피 더 많은 채굴을 하기 위해 더 최신형 장비를 채굴자들은 들여놔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비트메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채굴기도 팔아먹고 코인 가격 떨어지면 본인들의 어떤 그 점유율도 높여놓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비트메인을 예의주시해서 봐왔었던 거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저도 이제 매집을 했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이면의 것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들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에 어떤 그 일조를 했냐? 드라이빙 한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또 재미난 얘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메인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캐시는 반등했고 디지털 자산이
반감기 가격에 천천히 회복되기 전 약 11%의 부진한 가격 급등을 일으켰습니다. 반감기 되면 채굴 리워드가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에 반해서 가격 상승분은 11%밖에 안 있었다. 그러나 절반으로 줄인 결과 위에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해시 속도가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부진하니까 가격이 100% 상승해야 되는데 11%밖에 상승 안 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갔다. 이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 마이닝이 비트코인 마이너와 정확히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는 업자들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채굴을 할 수 있어요. 그 똑같은 기계 같다. 따라서 수익성이 50% 감소하면 광부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알려주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광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향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비트코인이 반감되기 전에 앞으로 30일 동안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질질질질 스테이블하지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데 향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결국엔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갔던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이 다시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올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가격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급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한두 달에 어떤 그 텀을 두면서 사람들을 좀 약간 혼동스럽게 혼란스럽게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거를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또 예배 강행, 현장 점검서 고성과 충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거 정부에서는 어쨌든 명분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전염병 안 걸려. 그 하늘에서 다 이렇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장하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전염병을 뒷받침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세계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단일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단일된 뭔가 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어필을 하고 분명히 이게 이번에 G20 회의나 G7 회의에서 분명히 이 의제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단일 정부 수립 그리고 단일 화폐 뭐 어떤 이쪽으로 서서히 몰고 가는 트리거가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놈들이나 그 중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이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염병을 해결하는 백신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차피 동일 인물이라는 거죠. 동일 어떤 특정 그룹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미중 경제지표 발표될 거다. 코스피가 웃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랑 저는 항상 엮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13일 1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JP모건, 존슨앤존스 이런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1, 2, 3월 달에 있었던 그리고 15일 날 소매 판매 등의 실물 경제 지표 16일 날 4월 2주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6일 날 이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1,700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00만 명이 넘게 만약에 나오면 주식시장에 그리고 S&P 500 지수가 하락을 하면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동조화돼서 되게 안 좋아지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발병지인 중국도 17일 날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경제 지표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일 날부터 17일 날. 근데 혹간에 만약의 경우 진짜 긍정적으로 나오면 다행인데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여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간 타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대비를 많이 해 두셨다가 대비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는 밑에다 일단 걸어 두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전량 매도, 전량 매수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부분인 거고 저 같은 경우 홀딩하고 있는 분량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아마
대충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 아마 분명히 결론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건 뭐 한두 달, 몇 개월만 지나면 저는 분명히 다시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뭐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불장으로 다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어떤 그 지표를 보셨죠? 그런 거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